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세계를 경탄시킨 대한민국의 심장부에 숨겨져 있습니다. 기술은 도구에 불과하나 한국은 그 도구의 영혼을 불어넣었다. 하버드 대학교 국제포럼에서 이 한 문장이 선언되었을 때 전 세계 학계와 외교관은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 최고의 석학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미래의 청사진이 한국에 이미 구현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제기되었고, 세계 각국은 한국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숨겨진 힘을 파악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첨단 기술의 상징이었던 실리콘밸리마저 한국의 보이지 않는 기술 앞에 경의를 표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의 중심에는 한 저명한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통계 수치로만 세상을 판단해 온 하버드 공중 보건대학원 교수였으며 한때 한국을 자살률 1위 국가로 규정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과연 그가 직접 목격하고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는 이지수에게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가장 큰 격려가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세계를 뒤흔든 보이지 않는 나라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펼쳐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기술은 단순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특정 사회에서는 그 기술이 고유한 철학으로 승화되기도 합니다. 저는 강연을 시작하며 첫 번째 슬라이드로 한국의 지하철역 풍경을 제시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서울 지하철역의 모습, 첨단 디지털 안내판, 무인 발권 시스템, 그리고 정확한 시각에 도착하는 열차가 펼쳐졌습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국 사회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동기는 단순히 그러한 기술적 수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기술은 세계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하지만 인간을 배려하는 기술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죠. 한국은 기술을 오직 효율성의 극대화로만 밀어붙인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내는 방식으로 기술을 설계한 국가였습니다. 관객들은 이 설명을 듣고 미간을 찌푸리거나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몇몇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응시했고 다른 이들은 급히 메모를 시작했죠. 이는 제가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을 정보기술 강국, IT 파워하우스이라 칭하는 것은 쉽지만 윤리 강국이라 명명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사회에 대한 서구의 시선은 여전히 기술적 성과, 효율성, 그리고 숫자로만 평가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곧바로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 남성이 서울의 번화한 카페에서 노트북과 지갑을 그대로 둔 채 자리를 비운 사진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번잡한 거리 한복판, 강남의 카페에서 저는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제가 돌아왔을 때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있었고 옆자리 청년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이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목격하면서 기술보다 훨씬 강력한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바로 인간을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문화였습니다. 이는 어떤 첨단 기술로도 창조해낼 수 없는 사회적 자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저의 간견이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제 이름은 아서 리처드슨입니다. 저는 하버드 공중 보건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오랫동안 아시아 사회의 정신건강 및 공공정책을 연구해왔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장기간 통계 수치로만 관찰해왔습니다. 높은 자살률, 세계적인 도시화 속도, 그리고 급속한 경제 성장. 통계 자료와 학술 논문 속에서만 한국을 접했던 저에게 실제 한국 사회는 하나의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숫자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깊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저는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통계 수치는 차갑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한국 사회는 놀라울 정도로 따뜻하다는 사실을요. 제가 한국을 직접 방문한 시기는 2025년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지고 초록잎이 돋아나기 시작하던 4월 말이었죠. 제가 머물렀던 서울 강남은 빠르고 정확하게 기능했지만 동시에 왠지 모르게 조용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거대한 빌딩 숲 사이로 질서 있게 움직이는 사람들, 신호등이 맞춰 일제히 멈추고 움직이는 군중들. 저는 그 질서가 법률적 강제가 아닌 깊은 문화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점차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시차 적응을 위해 근처 카페에 들렀을 때 저는 커피를 마신 후 화장실을 가기 위해 노트북과 지갑을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둔 채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는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왔을 때 모든 물건이 온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며칠 뒤에도 저는 같은 경험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카페에 고가의 노트북을 두고 자리를 비워도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나라.
거리에서 지갑을 떨어뜨려도 누군가 즉시 주워주는 도시. 이러한 일련의 경험들은 저에게 기술적 발전을 넘어선 한국 사회의 진면목을 보게 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들어 올려 한국의 실시간 버스 도착 정보 시스템, 그리고 지하철 비상문 자동 개폐 시스템 영상을 관객들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 속의 도시는 디지털 정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의 전자 안내판은 버스 도착 시간을 분 단위로 정밀하게 표시했고, 횡단보도 신호등은 남은 시간을 초 단위로 깜빡였습니다. 공원 벤치에는 태양광 충전 설비가 갖춰져 있었고, 쓰레기통은 자동으로 압축되는 스마트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든 길목에는 폐쇄회로 카메라, CCTV, 비상벨, 심지어 공공재난 문자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도시 시스템은 그 자체가 연결의 표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기술이 연결되었다고 해서 과연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청중 중 일부는 고개를 갸웃거렸고, 연구자들은 메모를 했으며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어서 한 외국인의 증언 영상을 상영했습니다. IBM에 근무하는 네덜란드인 얀 베르겐 씨였습니다. 영상 속 얀 베르겐은 서울의 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고, 봄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3년 전 한국에 왔을 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와이파이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노트북이나 지갑을 놓고 자리를 비워도 아무도 그것을 훔쳐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죠.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잔잔하게 웃거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옆 사람과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드러운 어조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기술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인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적 토대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한국 사회는 이 두 영역의 경계를 허물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AI, 이 일정을 관리해주고 배달 로봇이 골목을 누비는 초첨단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에는 인간의 품격이 살아있었고 확고한 사회적 윤리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뉴욕 맨해튼의 고급 지역, 보안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된 카페에서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에 다녀왔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3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는데 돌아왔을 때 노트북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직원들도 다른 손님들도 아무도 아는 바가 없다고 단도했죠. 심지어 보안 카메라는 각도 문제로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일은 흔하다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30분 넘게 자리를 비워도 제 물건은 항상 그대로였습니다. 한 번은 옆자리의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 슬슬 돌아오실 때가 됐는데요, 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청년이 제 노트북을 지켜봐 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편의점에서 지갑을 두고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분 후에 돌아가니 직원이 찾으러 오실 줄 알았어요, 라며 웃으며 건네주었죠. 더욱 놀라운 점은 직원이 그것을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돌려드려야죠. 남의 물건인데요. 이러한 경험은 한두 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를 놓고 내린 외국인 관광객이 영무실을 찾았을 때 이미 누군가가 맡겨놓았던 일, 비 오는 날 우산을 잠시 상점 밖에 두었는데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던 경험들, 이 모든 일들이 모여 한국에 대한 저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한국이 단순한 정보 기술 강국이 아니라 기술과 신뢰가 동시에 작동하는 나라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차가운 숫자와 첨단 기술을 넘어 인간이 중심에 있는 사회 말입니다. 한국의 길거리에서는 최첨단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통시장에서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뒤에도 배달원에게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인사하는 모습. 버스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감상하면서도 노인에게 서슴없이 자리를 양보하는 청년들. 기술이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균형을 굳건히 지켜내는 모습.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에서 목격한 참된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2일 강남역 인근의 19층 오피스텔 옥상에서 한 여성이 극단적인 투신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며칠 전까지 제가 머물렀던 그곳 근처였습니다. 스크린에는 사건 발생 날짜가 크게 떠올랐고 강남역 주변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빨간색 점이 깜빡이며 사건 발생 위치를 정확히 표시했죠. 저는 이어서 사건의 뉴스 타임라인을 화면에 상세히 띄웠습니다. 13시 36분 신고 접수, 13시 05분 소방차 현장 도착,
13시 10분 에어매트 설치 완료. 13시 15분 협상팀 투입. 12시 18분 구조 완료. 소방차 19대, 구조 인력 78명, 에어매트 설치, 그리고 경찰 특공대 대기. 이것은 단순한 매뉴얼의 이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도 진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한국 사회는 그 여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0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그녀가 선택을 바꿀 수 있도록 설득했고, 현장에 누구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으며 그 누구도 카메라를 들이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설명을 하면서 관객들의 표정을 주시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깊이 생각하는 표정이었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시 현장 근처 카페에서 근무했던 시민 김세아 씨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 김세아 씨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고, 카페 앞치마를 착용한 채 차분하게 증언했습니다. 모두가 조용했어요. 그저 기다리고 있었죠. 아무도 소리를 지르거나 사진을 찍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경찰도 강제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모두가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단상 위에 서서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시민교육의 힘입니다. 한국은 해야 할 말보다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을 먼저 학습한 사회였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제게 매우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귀국하기 이틀 전, 저는 아침 식사를 하며 휴대전화로 뉴스를 확인하다가 작은 기사 하나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강남역 인근 19층 오피스텔에서 한 여성 투신 시도, 1시간 40분 설득 끝에 구조. 그날의 사건은 단순한 뉴스를 넘어 제가 한국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를 결정지은 중요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미국이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10분도 되지 않아 소셜미디어, SNS에 현장 영상이 무분별하게 올라왔을 것입니다. 현장을 생중계하는 뉴스 헬리콥터가 하늘을 선회하고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들고 라이브 방송을 했을 것입니다. 구경꾼들이 모여들고 누군가는 뛰어내려 라고 소리쳤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일부는 뛸까 말까 라며 내기까지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민들은 경찰의 통제 질서 있게 따랐고 구조대는 포기하지 않았으며 주변 상인들은 자발적으로 가게 문을 닫아 소음을 최소화했습니다. 인근 건물에서는 블라인드를 내려 사생활을 보호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시민의식이 조직적으로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의 모습 역시 인상적이었습니다. 사건 다음 날 그 뉴스는 더 이상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었고 언론은 선정적인 보도를 자제했으면 했습니다. 대신 자살 예방 상담 전화번호가 더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저는 한국이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윤리의식까지 함께 발전시킨 국가라는 것을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며칠 전 일본에서 발생했던 일도 떠올랐습니다. 한 외국인 여성이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도움을 요청하자 역무원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화면에 일본 신문 기사 캡처본을 제시했습니다. 큰 글씨로 사진 없으면 증거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관객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기사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으셨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가해자는 법망을 피해 사라지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떠할까요? 저는 서울 지하철 역사 비상폐쇄회로 카메라, 여성 안심구역 안내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지하철 객실 내부의 비상벨, 역사 곳곳의 안전요원, 역무실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여성 안심존이라고 표시된 객실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열차가 즉시 멈추기도 합니다. 가해자가 도주하기 전에 시스템과 인력이 유기적으로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입증할 필요 없이 시스템이 먼저 피해자를 보호하는 체계입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같은 기술이지만 완전히 다른 태도입니다. 어떤 나라는 범죄를 막지 못하고 어떤 나라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가리기에 급급합니다. 저는 오늘 범죄를 막는 나라의 시민이었던 것이 부끄러웠고 사람들을 지켜주는 나라를 목격한 것에 깊은 감격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서울 지하철에서는 성범죄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열차의 출발을 지연시키고 범죄 용의자의 도주를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이 완벽히 갖춰져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데이터에 따르면 비상벨 작동 시 평균 대응 시간은 2분 이내라고 합니다. 또한 지하철 내 여성 안심존, 비상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범죄 예방과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 외국인 관광객이 지하철에서 불편한 상황에 처했을 때 비상벨을 누르자 바로 다음 역에서 역무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증거가 있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먼저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상황을 파악한 뒤 신속히 대응했죠.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인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가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선택의 문제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또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젊은 여성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흐느끼는 모습이었죠. 그러자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켜주었고 직원은 조용히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무도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지 않았고 누구도 귓속말을 나누며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그 여성의 감정과 상황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저절로 형성되었습니다. 서울 거리에서 본 또 하나의 장면도 떠오릅니다. 비가 내리던 날 한 노숙인이 지하철역 입구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무관심한 척하면서도 슬쩍 우산을 놓고 가거나 음료수를 건네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눈에 띄게 드러내놓고 돕지는 않지만 조용히 배려하는 모습. 이런 장면들을 목격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사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통해 사람을 지키는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결과가 사회 곳곳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투신시도 여성을 성공적으로 구조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더욱 인상 깊었던 것은 그 이후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여성의 신원은 철저히 공개되지 않았고 언론은 단 하루 만에 그 사건에 대한 관심을 거두었습니다. 왜일까요? 한국 사회는 위기조차도 사람 중심으로 다루기 때문입니다. 저는 화면을 전환하여 자살 유족 지원 프로그램, 심리부검센터, 지방자치단체별 위기 개입반 활동 현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회복지사들, 상담실에서 대화하는 심리 전문가들, 그리고 지역사회 내 자살 예방 프로그램 포스터가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조만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리 기다리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지난 15년간 한국은 끊임없이 자살률 1위라는 통계 수치와 힘겨운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은 숫자가 아닌 사람을 향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의 자살 예방 시스템을 연구하며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점은 바로 연결성이었습니다.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19번부터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병원, 경찰서, 소방서까지 모든 기관이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 위한 촘촘한 안전망이 즉각 작동하는 것입니다. 저는 관객들을 바라보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강연장에는 정적이 흘렀고 스크린에는 한국 SNS 댓글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구조대원분들 감사합니다. 그 여성분 살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픈 마음 조금씩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더 살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의 시스템이 자랑스럽습니다. 댓글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고 관객들은 그것을 진지하게 응시했습니다. 그 어떤 정부 보도 자료보다도 이 댓글들이 한국 사회의 진정한 정체성을 대변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정보보다 감정이 먼저 움직이는 사회였습니다. 한국에는 자살 예방 한라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부검센터, 자살 유족 지원 프로그램 등 다층적인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24시간 상담사가 대기하고 있었고 위기 개입팀은 언제든 출동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마다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센터는 지역 병원 및 경찰서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흔히 위기 발생 후에 사후 대응이라 오해하기 쉽습니다만 사실은 강력한 사전 예방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회적 신뢰가 이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살 위기를 극복하고 현재는 상담사로 활동하는 박준영 씨를 직접 만났습니다. 제가 가장 어두운 순간에 있을 때 누군가 저에게 진심으로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에 없을 겁니다. 이제는 제가 그 손이 되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다시 무대를 걸어 다니며 역설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지 구조물이나 애플리케이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기술을 작동시키는 사람의 신념이야말로 진짜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연구자로서 세계 여러 나라의 정신건강 시스템을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미국의 팩스로 연결되는 병원 의뢰 시스템, 영국의 전화 기반 핫라인, 독일의 보험 중심 치료 체계. 그 중에서도 한국의 시스템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예산이나 규모가 아니라 연결성, 커넥티비티에 있었습니다. 위기 발생 시 여러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대응하는 방식, 그리고 그 뒤에는 사람을 중심에 두는 철학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이러한 철학을 현실 세계에 구현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한국은 모든 것이 다 보이는 나라처럼 인식됩니다. 배쇄회로 카메라, 앱, 드론, 스마트 경고 시스템 등. 하지만 제가 본 한국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들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화면 속에 정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안전하게 걷는 사람들, 24시간 불이 켜진 편의점, 늦은 밤에도 활기찬 거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신뢰의 인프라.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5월 2일 강남역 오피스텔 옥상 아래 설치된 에어매트 사진 한 장이 나타났습니다. 넓게 펼쳐진 노란색 에어매트와 그 주변에 조용히 서 있는 구조대원들, 그리고 멀리서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모습. 저것은 단순히 구조 장비가 아닙니다. 저것은 한 도시 전체가 단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펼친 거대한 손바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나서도 누구도 내가 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소방관 최현우 씨의 인터뷰를 보여주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것뿐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잠시 무대 위에서 멈추고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회를 우리는 무엇이라 명명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그 이름을 보이지 않는 나라 한이차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하게 움직이는 힘, 한국은 기술이 가시화되기 이전에 이미 윤리가 작동하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의 거리에서 제가 목격한 또 다른 일상이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한 어르신이 넘어졌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달려와 돕는 모습.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한 사람은 어르신을 부축하고 다른 사람은 떨어진 짐을 주워 담고 또 다른 사람은 맥샤밀구에 전화했습니다. 마치 미리 계획된 것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청년들, 길을 잃은 외국인에게 휴대전화 번역기를 켜서 도움을 주는 학생, 비 오는 날 우산을 함께 쓰자고 제안하는 낯선이. 이러한 장면들은 어쩌다 한번 발생하는 우연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죠. 제가 한 노인에게 길을 물었을 때 그분은 영어를 전혀 하지 못했지만 10분이 넘게 저를 목적지까지 직접 안내해 주셨습니다. 제가 고맙다고 인사하자 그분은 수줍게 웃으며 별것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러한 태도야말로 진정한 선진 시민의식의 발로가 아닐까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작동하는 무언가. 그것이 바로 한국 사회의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법이나 제도로 강제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흐르는 배려와 존중. 그것이 곧 보이지 않는 나라의 실체였습니다. 여러분, 선진국이란 과연 무엇으로 정의되어야 할까요? 국내 총생산 GDP일까요? 군사력일까요? 기술력 혹은 수출 규모일까요? 제가 질문을 던지자 청중들의 표정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일부는 메모를 시작했고 다른 이들은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저는 화면을 전환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순위, 국제연합 행복지수, 기술 특허수, 그리고 자살률 등 상반된 지표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어떤 지표에서는 최상위권이었지만 또 다른 지표에서는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과일 뿐입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어떤 가치를 선택했느냐로 드러납니다. 한국은 누군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을 때 도시 전체가 멈춰서서 구조했고 그리고 다시 조용히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있었던 일도 소개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가 실종되자 경찰이 출동하기도 전에 주민 200여 명이 자발적으로 수색에 나섰던 일입니다. 아이를 찾은 뒤에는 자연스럽게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고 누구도 영웅 대접을 바라지 않았죠. 저는 이어서 선언했습니다. 이 나라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을 통해 윤리를 굳건히 지켜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을 선진국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아니, 기롬 선택된 사회, 감각 있는 국가, 그리고 보이지 않는 나라라고 부르겠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기술 발전을 위해 막대한 자원을 투자합니다. 더 빠른 인터넷,
더 많은 앱, 더 편리한 서비스. 실리콘밸리에서는 매일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고 전 세계가 그것을 추격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기술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종종 망각됩니다. 저는 한국의 작은 식당에서 보았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주방장이 주문을 받고 요리하는 모습을 태블릿으로 실시간 중계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손님은 음식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 주방장은 카메라를 의식하여 더욱 위생적으로 조리했습니다. 기술이 투명성과 신뢰를 창출해낸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통해 과연 무엇을 지키려 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디지털 행정 시스템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 재난 문자 시스템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확고한 의지, 지하철 비상벨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결심,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노인의 약을 배달하는 서비스, 이 모든 것들은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통해 사람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바로 진정한 선진국의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국내 총생산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서 여성이 안전하지 못한 나라가 있습니다. 첨단 무기를 갖추고도 자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지 못하는 나라도 존재합니다. 숫자는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회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는 쉽게 변하지 않죠. 한국은 바로 그 가치를 통해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마지막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에어매트를 내려다보는 시점에서 촬영된 도시 풍경이었습니다. 19층 높이에서 바라본 서울의 정형. 수많은 건물들과 그 사이를 흐르는 도로, 그리고 그 도로 위에 펼쳐진 노란색 에어매트.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 이미지를 응시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속삭이듯이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며 당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사람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강연을 마무리하며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다시금 마음속으로 되새겼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아침, 창밖으로 보이던 질서 있게 움직이는 군중들, 지하철에서 만난 대학생들의 공손한 태도, 길을 잃었을 때 저를 도와준 70대 노인의 친절함.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짧았지만 그 안에서 제가 본 것들은 깊은 잔상을 남겼습니다. 청소년들이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늦은 밤에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 위기에 처한 한 사람을 위해 도시 전체가 일시 정지하는 순간. 이러한 장면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한 사회가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들어 온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저는 최근에 제 동료 교수가 한국에 대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너무 빨리 달려서 영혼을 잃어버린 나라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 질문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적 발전과 동시에 영혼을 더욱 단단하게 수호해낸 나라였습니다. 미래를 향해 질주하면서도 인간의 가치를 잊지 않은 사회였죠. 저는 스크린에 마지막 문장을 띄웠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강해졌고 윤리로 단단해졌으며 사람으로 완성된 나라입니다. 저는 이 말로 강연을 마쳤고 강연장을 가득 메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몇몇 관객들은 기립 박수를 쳤고 다른 이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오며 확신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닌 인간 중심의 미래 국가로 재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며 간견을 끝맺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기술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더 빠른 속도, 더 많은 편리함, 아니면 더 나은 사람, 더 단단한 사회를 위한 것인가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기술을 통해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 질문에 자신만의 해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답은 화려한 빌딩 숲이나 초고속 인터넷망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옥상에서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속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며 그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오로지 우리의 선택입니다. 한국은 그 현명한 선택을 통해 보이지 않는 힘을 창출해냈고 그 힘이야말로 진정한 발전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이제 하버드로 돌아가 제가 직접 목격한 한국의 모습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진정한 저력입니다. 우리가 개발한 기술은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 사람의 가치를 지켜내는 도구가 되었으며 우리의 문화는 차가운 디지털 시대 속에서 따뜻한 인간미를 굳건히 수호하고 있습니다. 해외 석학들이 이제서야 발견한 이 보이지 않는 힘은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조성해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 미래를 선도할 국가의 국민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작은 배려와 질서가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력이자 우리 모두가 자부심을 가져야 할 명확한 이유입니다. 이 사실은 정말이지 충격적입니다. 19.5%랬나 폭등한 관세 장벽 속에서도 6월 2일까지 한국차 가격을 기존대로 유지하겠다는 소식이 전파되자 미국 전역의 딜러 매장은 순식간에 블랙 프라이데이를 방불케 하는 현장으로 변모했다고 합니다. 한국 기업의 이러한 놀라운 대응에 워싱턴 외곽의 한 딜러 매장은 단 하루 만에 한 달치 재고가 동이 났고, 심지어 텍사스에서는 현대차를 구매하기 위해 밤새도록 줄을 선 사람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미국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사연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엄청난 동기부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스미스입니다. 워싱턴 외곽 지역에서 10살 된 아들 에이든과 단둘이 살고 있는 싱글 데디입니다. 매일 아침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시간에 쫓기며 에이든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도시락을 챙기죠. 오래된 제 SUV에 시동을 걸면 엔진은 불안정하게 떨리고 낡은 차체는 삐걱거립니다. 그럴 때마다 에이든은 늘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아빠, 이 차도 멈추면 어떻게 돼요? 에이든의 눈빛에는 매번 깊은 불안감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항상 자신감 없이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안전하다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저 역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차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요. 3년 전에 구입한 이 SUV는 이미 엔진에서 이상한 소음을 내기 시작했고 브레이크의 반응 속도도 점점 둔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괜찮아요? 에이든이 눈을 크게 뜨고 다시 물어봅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아빠가 운전을 잘하잖아. 하지만 제 말에 에이든은 전혀 안심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저희가 2년 전에 함께 목격했던 그 끔찍한 사고를 되새기게 했죠. 가족 여행 중이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저희 앞에서 달리던 차가 갑자기 전복되었습니다. 차가 세 바퀴나 구르는 모습을 에이든이 선명하게 보았죠. 그 이후로 에이든은 채만 타면 극도로 긴장했습니다. 창밖만 응시하거나 안전벨트를 습관처럼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에이든, 오늘 방과 후 수업은 무슨 과목이야? 제가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아이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과학이요, 아빠. 우리 차 정말 괜찮은 거예요? 다시 돌아온 그 질문.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이 대화는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이 학교에 도착한 후 주차장에 차를 잠시 세웠습니다. 이따 3시에 데리러 올게.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 에이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무거운 발걸음으로 학교를 향했습니다. 100m쯤 떨어진 곳에서 에이든의 작은 뒷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IT 보안 회사로 출근하는 길, 저는 운전대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43세의 나이에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맡고 있었죠. 아침마다 아이의 불안한 표정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미국차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아버지처럼 포드 포드 매니아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픽업 트럭을 타고 사냥을 다니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튼튼한 미국 차체가 주는 안정감, 엔진 소리가 선사하는 자신감. 그것이 제 정체성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아이의 양육권을 얻는 대신 재정 상황은 매우 빠듯해졌습니다. 오래된 차를 교체할 여유가 없었죠. 회사 주차장에 차를 세우며 다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료들의 새 차들 사이에서 제 낡은 SUV는 더욱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차의 외관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에이든의 안전이었죠. 사무실로 들어서자 동료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 데이비드, 주말 잘 보냈어?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에이든이랑 영화 보고 그랬어. 제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면서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아이를 불안하게 해야 할까? 왜 차를 바꾸지 못하는 걸까? 단지 경제적인 이유뿐일까? 아니면 미국차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 때문일까? 이러한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늘도 에이든을 데리러 갈 때 또다시 그 불안한 눈빛을 봐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로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오늘도 해답을 찾지 못한 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4월 초 회사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데 옆자리에 제가 가장 친하게 지내는 동료인 마이클이 앉았습니다. 데이비드, 이거 봤어? 지금 온라인에서 난리야. 마이클이 스마트폰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한 자동차의 사고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소울이라는 차야 한국 차인데 영상 속 차량은 고속도로에서 처참하게 전복되고 있었습니다. 공중으로 튕겨 올라가 바닥에 처박히고 3바퀴나 굴렀죠. 저는 숨을 멈추고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저 차 안에 있는 사람은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차가 완전히 멈춘 후 운전석 문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운전자가 스스로 걸어 나오는 모습. 약간 비틀거리기는 했지만 심각한 부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저게 말이 돼?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믿기 힘들지? 이 영상 지금 네트워크에서 엄청나게 퍼지고 있어. 마이클이 신이 나서 설명했습니다. 저 차의 안전성이 정말 대단한가 봐. 저렇게 전복되고도 운전자가 멀쩡하다니. 영상을 다시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문득 에이든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 저런 상황에 에이든이 있었다면, 우리의 낡은 SUV였다면,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지금 다른 영상도 있는데 볼래? 마이클이 다른 영상을 보여주려 했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복잡했습니다. 나중에 보자. 지금은 좀... 저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영상 속 상황에 에이든이 있었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 차는 저 정도 충격을 견딜 수 있을까? 에이든은 저렇게 걸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시 자리로 돌아와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지만 도저히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몰래 스마트폰을 꺼내 그 소울이라는 차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소울. 검색 결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안전성 평가, 소비자 리뷰, 전문가 의견, 특히 안전 관련 기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소울, 미국 IIHS 충돌 테스트 최고 등급 획득, 한국차의 안전기술, 미국 시장에서 공인받다. 한참을 읽고 있는데 마이클이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그 영상 생각하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이든이 저런 상황에 있었다면 어땠을지 자꾸 생각나서. 마이클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처음 봤을 때 충격적이었어. 저렇게 심한 사고에서 사람이 살아나오다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데이비드, 너 차 언제 바꿀 생각이야? 그 차 벌써 몇 년은 된 것 같은데.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글쎄, 아직은 아이 학비도 있고. 변명처럼 들리는 제 말에 마이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 학비도 중요하지만 아이, 안전이 더 중요하지 않아?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이클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오후 내내 저는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 영상 속 소울이 전복되는 장면이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운전자가 스스로 걸어 나오는 모습, 그리고 에이든의 불안한 눈빛. 아빠, 이 차도 멈추면 어떡해요? 퇴근 시간이 되어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제 낡은 SUV가 더욱 불안하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이 차가 에이든을 지켜줄 수 있을까? 시동을 걸자 엔진이 불규칙하게 울리며 떨렸습니다. 에이든을 데리러 가는 길, 도로 위를 달리는 다른 차들이 유독 안전해 보였습니다. 특히 옆 차선에 지나가는 현대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디테일들, 안정감 있는 주행, 단단해 보이는 차체. 학교에 도착해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에이든이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빠. 반가운 미소를 짓는 아이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에이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오늘 학교 어땠어? 평소처럼 물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내 아이의 안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까?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에이든은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안전벨트를 습관적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단호하게 결심했습니다. 뭔가를 바꿔야 한다. 내 아이를 위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틀 후인 4월 6일 밤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에이든이 잠든 시간,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화면에 자동차 관련 속보가 등장했습니다. 현대차 25% 관세에도 미국 내 가격 동결 6월 2일까지.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귀에 울렸습니다. 미국 정부의 수입차 관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장 내 가격을 동결하기로 정역 결정했습니다. 이 혜택은 오는 6월 2일까지만 적용됩니다. 저는 TV 볼륨을 키웠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가격 동결 정책이 끝나면
최소 15% 이상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리모컨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그런 강력한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현대차 미국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모델들을 하나씩 살펴보는데 그 영상 속 차량인 소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클릭해서 자세히 보니 현대가 아닌 기아차라고 합니다. 하지만 같은 한국 회사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시 현대차 모델들로 돌아와 하나씩 탐색했습니다. SUV 모델들이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중 하스 산타크루즈, 산타크루즈라는 모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화면에 나온 차의 디자인은 단단해 보였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사양이 눈에 띄었습니다. 10개의 에어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안전 테스트 결과도 확인했습니다.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 IIHS 최고 등급을 받은 모델들이 다수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격표를 클릭했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 상황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 머릿속으로 할부금, 보험료, 유지비를 계산해 봤습니다. 빠듯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생각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미국에서 돈을 벌면서 한국 차를 산다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픽업 트럭을 사랑했던 아버지. 진짜 남자는 미국 차를 타는 거야, 데이비드. 아버지의 말씀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포드, 쉐보레, 다찌. 제가 성장하면서 동경했던 브랜드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해야 할까요? 브랜드 충성도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안전이라는 생각이 압도했습니다. 뒤돌아 에이든의 방을 바라봤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작은 불빛. 에이든은 잠들기 전에 항상 작은 무드등을 켜놓습니다. 어둠을 무서워하는 아이, 그리고 교통사고도 무서워하는 아이. 아빠, 우리 차 전복되면 어떡해요? 그 질문이 다시 귓게 울렸습니다. 다시 컴퓨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현대차 딜러 매장 위치를 검색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30분 거리, 내일 점심시간에 가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망설여졌습니다. 정말 한국 차를 사도 괜찮을까? 동네 사람들, 회사 동료들은 뭐라고 할까? 특히 상사인 피터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피터는 전형적인 미국 자동차 애호가였습니다. 늘 미국산이 최고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죠. 한숨이 나왔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에이든의 안전이라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면 지금이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인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소울 사고 영상, 안전 테스트 결과, 가격 동결 뉴스, 에이든의 불안한 눈빛,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이 단단한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내일 딜러 매장에 가보자.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이든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회사로 향했어요. 오전 업무를 서둘러 마친 후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차를 몰았습니다. 현대차 딜러 매장으로 가는 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대감, 한편으로는 불안감. 이게 과연 옳은 결정일까? 딜러 매장 주차장에 도착해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 제가 고민하는 것은 애국심과 아이 안전 사이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요. 진정한 애국심이란 무엇일까? 특정 브랜드에 충성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가족을 지켜내는 것인가?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채서 내렸습니다. 딜러 매장 문을 향하는 발걸음은 확신으로 채워졌습니다. 지금 제가 하려는 선택은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내리는 결단이었습니다. 딜러 매장 문을 열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현장 같았습니다. 직원들은 분주하게 손님들 사이를 오가고 있었죠. 재고표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눈에 띄는 것은 예약 마감 스티커가 하나둘씩 붙어가는 모델들이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젊은 판매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그냥 둘러보고 있어요. 이렇게 붐비네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뉴스 보셨죠? 관세 인상 전 가격 동결 소식이 나간 후로 계속 이렇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미국인들이었습니다. 어떤 중년 부부는 팜플렛을 들고 열심히 상담 중이었고 젊은 커플은 전시된 차 안에 앉아보고 있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모델이 있으신가요? 직원의 질문에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산타크루즈요. 직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훌륭한 선택입니다. 지금 전 모델이 있으니 한번 보시겠어요? 직원을 따라가면서도 주변을 계속 살폈습니다. 이렇게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 차에 관심을 가지다니. 전시된 산타크루즈 앞에 섰습니다.
실물로 보니 더욱 마음에 들었습니다. 단단해 보이는 차체, 세련된 디자인. 직원이 문을 열어주자 안으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운전석에 앉아보니 시야가 넓고 좌석이 편안했습니다. 이 모델은 안전사양이 특히 뛰어납니다. 직원이 자랑스럽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저는 열심히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에이든을 떠올렸습니다. 에이든이 이 채 탄다면 얼마나 안전할까? 영상 속 소울처럼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 아이를 지켜줄 수 있을까? 안전 테스트 결과는 어떤가요? 제 질문에 직원이 밝게 웃었습니다. IIHS 최고 안전 등급 받았습니다. 특히 충돌 테스트에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죠.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후 가격표를 살펴봤습니다. 할부로 구매할 경우 월 얼마 정도 될까요? 가격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도 여기 왔어? 돌아보니 마이클이었습니다. 회사 동료인 마이클이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마이클, 너는 왜? 마이클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동생이 차 사려고 하는데 같이 왔어. 너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고 영상을 본 후로 계속 생각이 나서 한번 알아보러 왔어. 마이클의 얼굴에 이해한다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역시 그 영상 때문이었구나. 사실 나도 그거 보고 현대차에 관심 갖게 됐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근데 데이비드, 솔직히 걱정 없어? 회사 사람들 반응이라든가. 마이클의 질문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걱정 많지. 특히 피터.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피터는 완전 미국차 광팬이잖아.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마이클이 제안했습니다. 내가 좋은 생각이 있어. 퇴근 후에 내 차 한번 타볼래? 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차? 왜? 마이클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난 팰리세이드 파리사데 타거든. 한번 타보면 내 생각 완전히 달라질 거야.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마워. 직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마이클과 함께 딜러 매장을 나섰습니다. 점심시간이 거의 끝났네. 회사로 돌아가자. 회사로 돌아가는 길,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망설였어. 평생 미국 차만 타다가 한국 차라니. 근데 지금은 후회 없어. 마이클의 말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바꾸게 됐어? 마이클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들 때문이야. 새아이의 아빠로서 가장 안전한 차를 찾다 보니 자연스럽게 현대로 가게 됐어.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해 오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산타크루즈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마이클이 제 책상으로 왔습니다. 준비됐어? 내 차 체험할 준비. 저는 긴장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이 체험이 제 최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았습니다. 주차장에서 마이클의 차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현대 팰리세이드. 광택나는 검은색 차체가 저녁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와, 멋지네.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마이클이 뿌듯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그렇지? 1년 전에 샀는데 정말 만족하고 있어. 리모컨으로 문을 열자 실내등이 은은하게 켜졌습니다. 조수석에 탑승하니 넓고 쾌적한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와우, 생각보다 훨씬 넓네. 마이클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엔진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엔진 소리가 거의 안 들리네. 마이클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현대차의 장점 중 하나야. 정숙성이 정말 뛰어나거든.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도로에 진입하자 차의 안정감이 확연히 느껴졌습니다. 핸들링이 정말 부드럽네.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안전 기능들을 보여줄게. 버튼 하나를 누르자 앞 유리창에 정보가 표시되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우와, 이거 편리하네. 시선을 돌리지 않고도 정보를 볼 수 있잖아. 마이클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아이차 미국 IIHS에서 최고 안전 등급 받았어. 충돌 테스트에서 모든 항목 만점이었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 영상 속 소울처럼 전복됐을 때도 안전할까? 마이클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당연하지. 사실 한국 차는 전복 안전성에 특히 공을 들인대. 차체 강성이 놀라운 수준이야. 계속 달리면서 마이클이 다양한 기능을 시연했습니다. 차선 이탈 경고, 전방 충돌 방지, 사각지대 모니터링. 이런 기능들이 다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야.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옵션이 아니라 기본 사양이야. 한국은 그냥 자동차를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기술을 만든 거지.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기술, 에이든을 지키는 기술. 이거 타보니까 어때?
솔직하게 말해줘. 마이클의 질문에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놀랍다. 생각보다 훨씬 좋아. 마이클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차에 대한 편견이 많이 있잖아. 나도 처음엔 그랬어. 근데 타보니 완전히 생각이 바뀌더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지금 그런 것 같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근데 마이클, 회사 사람들 반응은 어땠어? 마이클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엔 좀 놀리기도 했지. 특히 피터 같은 사람들은.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먼저 물어보더라고. 어떤지, 좋은지. 안심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에이든은 어떻게 반응할까? 마이클이 밝게 웃었습니다. 아이들은 더 잘 알아. 내 아이들도 이 차를 특히 안전 기능들을 좋아해. 에이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불안해하던 모습, 안전벨트를 계속 확인하던 습관, 그런 에이든이 안전한 차에서 편안하게 웃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마이클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차의 가장 뛰어난 점은 아이들을 깊이 생각한다는 거야. 뒷좌석 안전성이 특히 우수해. 그 말에 제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마이클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뒷좌석 사이드 에어백, 하차 경고 시스템, 유아용 시트 고정 장치 등 정말 많아. 제 마음이 더욱 확고하게 기울었습니다. 지금 가격도 괜찮은 것 같던데.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월 2일 이전에 계약하면 관세 인상 전 가격으로 살 수 있어. 정말 지금이 결정적인 기회야. 집으로 가는 길에 마이클이 차를 세웠습니다. 한번 운전해 볼래? 저는 망설임 없이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핸들을 잡는 순간 묘한 안정감이 전해졌습니다.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와, 정말 부드럽네. 마이클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이게 한국의 기술력이야. 몇 분간 운전을 해보니 점점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브레이크 반응, 가속감, 안정성, 모든 면에서 제 낡은 SUV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에이든이 이 차를 타면 정말 좋아할 것 같아.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히 그럴 거야. 아이들은 안전함을 느낀단다. 제 집 앞에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정말 고마워. 마이클, 좋은 경험이었어. 마이클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때? 이제 결심이 섰어?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의. 한 번 더 생각해 봐야겠지만. 마이클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든을 생각해. 그게 가장 중요해. 집 안으로 들어오니 에이든이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늦었네요. 에이든을 꼭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회사 일이 조금 있었어. 숙제는 다 했니? 에이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브랜드가 아니라 안전을 선택해야 한다고.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자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었습니다. 복도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데이비드가 한국 차 보러 갔다며. 포드 매니아였잖아. 믿을 수 없네. 누가 소문을 퍼뜨린 것일까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는데 옆자리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데이비드, 정말 차 바꿀 거야. 딜러 매장에 갔다는 소식이 이렇게 빨리 퍼질 줄은 몰랐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야. 그냥 알아보는 중이야. 동료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한국 차야? 넌 항상 미국 차만 고집했잖아. 제가 대답하려는 순간 상사인 피터가 다가왔습니다. 오, 우리의 애국자 데이비드가 오셨네. 피터의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피터가 가까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돈 벌면서 한국 차 타겠다고. 애국심은 어디 팔아넘겼나? 가슴속에서 불쾌감이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그냥 알아보는 중입니다, 피터. 피터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알아보다가 진짜 사면 어쩌려고? 우리 회사 주차장에 외국 차 끌고 오면 어떻게 보일지 생각해봤어? 다른 동료들도 슬금슬금 모여들었습니다. 부담스러웠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게는 지금 차의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피터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안전? 포드나 쉐보레가 안전하지 않다는 말이야?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때 마이클이 끼어들었습니다. 피터, 데이비드는 10살짜리 아들을 키우는 싱글 데디야. 안전에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 피터는 마이클을 노려봤습니다. 너도 한국 차 타잖아. 너희 둘 다 이 회사에 있을 자격이나 있냐?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자동차 브랜드와 업무 능력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피터. 피터는 콧방귀를 뀌며 돌아섰습니다. 애국심도 없는 놈들. 피터가 떠나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이클이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신경 쓰지 마. 피터는 항상 저래. 고맙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정말 이렇게 한국차를 선택해도 괜찮을까? 회사에서의 입지가 흔들리지는 않을까? 특히 피터 같은 상사가 있는데 말입니다.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구내식당에 앉아 있는데 여러 동료들이 다가왔습니다. 데이비드, 진짜 한국차 살 거야? 어떤 모델 보고 있어? 가격은 어때? 예상치 못한 관심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냥 산타크루즈라는 모델 보고 있어요. 한 동료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오, 그거 최근에 출시된 거 아니야. 디자인 멋지던데. 또 다른 동료가 물었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돼? 놀랍게도 비난보다는 호기심 가득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안전사양이 정말 뛰어납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 사람들 중 몇몇은 이미 한국 차 구매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먼저 나서서 화두를 꺼내기가 조심스러웠을 뿐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현대 소나타 알아보고 있었어요. 저는 기아 텔루라이드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후 업무 중에 문득 에이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동차 사고 후 트라우마를 겪는 아이, 차만 타면 불안해 대하는 모습, 그리고 항상 묻는 질문. 아빠, 이 차도 멈추면 어떡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피터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에이든의 안전과 안심이라는 것을요. 퇴근 시간, 피터가 다시 제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한국차 생각하고 있나? 이번에는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구매할 것 같습니다. 피터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넌 정말... 저는 피터의 말을 끊고 차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피터, 저는 미국인이기 이전에 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제 선택은 오직 아이를 위한 것입니다. 피터는 무슨 말을 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침묵 후 내 선택이니까 라고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면서 마이클이 따라왔습니다. 데이비드, 정말 굳은 결심이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확실해. 마이클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같이 딜러 매장에 가볼래? 내가 아는 괜찮은 판매 사원이 있어. 고맙게 수락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마이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비록 피터 같은 사람들의 시선은 부담스럽지만 중요한 것은 내 가족의 안전이라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에이든의 학교에 도착해 기다리는데 문득 휴대전화를 꺼내 다시 한번 산타크루즈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사진들을 넘기며 에이든이 이 채 타고 있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여전히 긴장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안전함을 느끼게 될 거야. 아빠. 에이든이 달려오는 모습을 보며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선택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퇴근 후 마이클과 함께 현대차 딜러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좀 결정적인 선택을 할 것 같아. 마이클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확실해? 후회 없겠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젯밤에 에이든과 이야기를 나눴어. 새 차를 살지도 모른다고. 마이클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에이든 반응은 어땠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별 반응이 없었는데 안전한 차라고 하니까 눈이 커지더라고. 딜러 매장에 도착하자 마이클이 하는 판매 사원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마이클 말로는 산타크루즈에 관심 있으시다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제 잠깐 봤었는데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사원이 전시장으로 안내했습니다. 현재 전시된 모델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차량 앞에 서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 차의 안전 특징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사원이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산타크루즈는 현대차의 최신 안전 기술이 모두 적용되어 있습니다. 특히 충돌 시 승객 보호 시스템이 매우 뛰어납니다. 차 안에 들어가 앉아보니 시야가 넓고 좌석이 편안했습니다. 뒷좌석도 확인했습니다. 에이든이 타기에 충분히 넓네. 마이클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이 차는 특히 아이들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썼대. 사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후방 승객 알림, 안전 하차 보조 등 어린이를 위한 안전 시스템이 다수 탑재되어 있습니다. 시승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자 마이클의 펠리세이드처럼 엔진 소리가 조용했습니다. 도로로 나가 운전하여 보니 핸들링이 부드러웠고 안정감이 확연히 느껴졌습니다. 와, 정말 좋네요. 사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차는 특히 고속도로 주행 시 안정감이 뛰어납니다.
시승을 마치고 딜러 매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상담실로 이동해 가격과 옵션에 대해 상세히 듣기 시작했습니다. 6월 2일 이전에 계약하시면 관세 인상 전 가격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사원의 말에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지금 남은 재고는 몇 대인가요? 사원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남은 재고는 단 2대입니다. 내일이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이클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데이비드,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기회인 것 같은데 마음이 급해졌지만 한편으로는 망설여졌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해도 괜찮을까? 충동적인 결정이 아닐까? 사원이 계약서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에이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문득 에이든이 했던 질문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아빠, 우리 차 전복되면 나 죽어요. 그때 제가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했던 질문, 이제는 자신감을 가지고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에이든, 우리 차는 너를 반드시 지켜줄 거야. 마이클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뭔가 생각이 많아 보이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그냥 에이든 생각이 나서. 사원이 계약서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결정하셨나요? 아니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깊게 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차량 구매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로서의 책임감, 에이든의 안전을 위한 확고한 선택이었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사원이 환하게 웃으며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훌륭한 선택이십니다. 이 차는 정말 가족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에요. 저는 계약서를 하나하나 꼼꼼히 읽었습니다. 가격, 옵션, 보증 내용 모두 만족스러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렀을 때 잠시 망설였습니다. 펜을 들고 서명하기 직전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미국 차만이 최고다라고 항상 말씀하셨던 아버지. 하지만 지금 제 앞에 놓인 선택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 간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안전과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죠. 펜을 들어 현대 산타크루즈 예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약 3주 후면 출고 가능할 거예요. 사원의 축하 인사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마이클이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축하해, 데이비드. 에이든이 정말 좋아할 거야. 딜러 매장을 나오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마치 큰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어때? 후회는 없어? 마이클의 질문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전혀. 오히려 왜 진작 이 결정을 못했는지 의아할 정도야. 차에 타서 집으로 향하는 길.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나는 미국인이기 이전의 한 아이의 아빠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국가나 브랜드가 아닌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아버지. 집에 도착하자 에이든이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도 늦었네요. 에이든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응, 아빠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고 왔어. 에이든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무슨 결정이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우리 새 차를 계약했어. 에이든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진짜요? 어떤 차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안전한 차야. 널 꼭 지켜줄 수 있는 차. 에이든이 더 질문하려는 찰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화는 사라였습니다. 내일 에이든을 데리러 갈게요. 주말마다 에이든은 사라와 시간을 보냅니다. 알았어요. 내일 준비해 둘게요. 전화를 끊고 에이든에게 돌아왔습니다. 엄마한테 새 차 이야기해도 돼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아마 엄마도 좋아하실 거야.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출고까지는 3주. 그때까지 에이든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어떻게 기대감을 높여줄지 설레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주말이 되었습니다. 전 아내 사라가 에이든을 데리러 왔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사라가 물었습니다. 에이든 준비됐나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사라를 거실로 안내하는데 에이든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우리 새 차 산대요. 사라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새 차요? 어떤 차인데요? 에이든이 신나서 대답했습니다. 정말 안전한 차래요. 아빠가 그랬어요. 사라의 표정이 순간 약간 굳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 차를 언급했을 때 사라는 불안해했었죠. 그런 차에 우리 아이를 태운다고? 난 불안해. 그때는 그 말에 제 결정을 의심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사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차를 계약한 거예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현대 산타크루즈요. 예상대로 사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국 차요? 당신이? 에이든이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챙기는 사이 사라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그 차가 안전한가요? 에이든을 위해서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라가 말을 덧붙였습니다. 사실 저도 그 소울 사고 영상을 봤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신도 그 영상을 봤어요?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터넷에서 엄청난 화제였잖아요. 그 차를 만든 사람들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전에는 미국 차만 고집하던 사라가 한국 차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다니. 솔직히 처음엔 당신이 한국 차를 산다고 하면 반대했을 거예요. 사라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에이든이 안전한 게 우리에게 최우선이니까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사라 역시 제 결정을 이해해 준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고마워요, 사라. 에이든이 가방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준비됐어요. 사라가 에이든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에이든, 아빠가 새 차 산다고 하네. 기대되니? 에이든이 밝게 웃었습니다. 네, 아빠가 말했어요. 전복돼도 안전한 차래요. 사라와 저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에이든의 말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정말 안전한 차야. 아빠가 잘 선택했네. 사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이든과 사라가 떠난 후 거실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 있는 나라,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든 기술이 제 아이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라는 생각에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고마움, 존경심. 아마 둘 다일 것입니다. 산타크루즈가 출고되기까지는 아직 2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동안 에이든과 새 차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특히 안전 기능에 대해서요. 에이든이 불안해하지 않고 편안하게 채 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날 밤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 더 찾아봤습니다. 기술 강국이라는 이미지는 알고 있었지만 자동차 안전 기술에 이렇게까지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술. 마이클의 말이 다시금 생각났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자동차를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기술을 만든 거라고. 그 말이 이제는 더욱 깊이 이해되었습니다. 다음 날 마이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라도 내 결정을 이해해 줬어. 마이클이 반가워했습니다. 와, 잘 됐네. 결국 중요한 건 안전이야. 주말 내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월요일 회사로 돌아왔을 때는 굳게 각오를 다졌습니다. 비아냥이나 다른 동료들의 반응에 개의치 않기로 됐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사무실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데이비드, 들었어? 산타크루즈 계약했다며? 한 동료가 관심 있게 다가왔습니다. 응, 3주 후면 출고될 거야. 와, 부럽다. 나도 현대차 알아보고 있었거든. 또 다른 동료가 끼어들었습니다. 데이비드, 혹시 딜러 연락처 좀 줄 수 있어? 나도 관심 있어. 이런 반응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피터조차 아무 말 없이 지나갔습니다. 비난이 아닌 관심과 존중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여러 동료들과 한국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차가 이렇게 인기 있는 줄 몰랐네. 한 동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브랜드가 현대라던데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만 이런 고민을 했던 것이 아니었구나. 다른 많은 사람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다. 브랜드를 넘어 진정한 가치를 찾는 과정. 3주 후 드디어 산타크루즈 출고일이 되었습니다. 에이든과 함께 딜러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빠, 진짜 오늘 새 차 타고 가요? 에이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오늘부터 우리의 새 차야. 딜러 매장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환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스미스 씨, 기다리셨죠? 차가 준비됐습니다. 에이든이 새 차를 보자마자 달려갔습니다. 우와, 정말 멋져요. 차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구경하는 에이든의 모습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열쇠를 받고 에이든과 함께 채 탔습니다. 어때, 에이든? 마음에 드니? 에이든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시동을 걸자 조용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이든이 안전벨트를 매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 차는 안전하죠? 그 질문에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응, 이 차는 널 꼭 지켜줄 거야. 처음으로 에이든의 얼굴에서 깊은 안도감을 보았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에이든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차를 만들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야. 에이든이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안전한 차를 만들었으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래, 에이든. 정말 대단한 나라야. 저는 한국을 모릅니다.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소울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는 영상, 그리고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안전한 차는 한국의 기술이 진심이라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제가 이 차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감히 한 나라를 존경하게 된 이유, 그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동차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할아버지의 확고한 결단이며 대한민국이라는 기술력이 전 세계에 증명한 진심이었습니다. 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국의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놀라운 경험이나 한국차를 선택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 채널의 소중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 영상이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깊은 감동과 통찰을 전해드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늘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